2014년 4월 29일 대만 타이중시 펑양구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일째 실종 상태라고. 실종자의 이름은 당시 36살이었던 랑쿤위, 한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랑쿤이는요, 그냥 간단히 일 중독자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남자. 평소에 공장이 가동되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남아 바쁘게 일을 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곤 했다는데, 그런데 4월 27일 이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항상 다른 직원들 출근할 때 함께 출근했었던 사장님이 출근을 안 했어. 사장님이었다 보니 그의 사인이 필요한, 꼭 그의 결정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출근을 안 해버리니까 결제 서류들이 막 밀리면서 이거 어떡해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직원들이 사장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사업 문제로 뭔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거나 어떤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나? 그래서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아니,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들 랑쿤이의 여자친구인 황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여자친구 황징원 또한 엄청 놀래요. 26일 저녁에 본 이후로 자기도 랑쿤이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공장 일로 바빠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지 알았다고. 와, 그때서야 가족들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일 수도 있겠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당시 랑쿤이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 여자친구 황징원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요, 내심 랑쿤이가 그날 여자친구와 싸운 거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 아니야? 이 생각에 황징원한테 둘의 최근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녀는요, 둘 사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랑쿤이인데 랑쿤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지금 잠도 못 자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을까봐 노심초사. 황징원 말에 따르면 26일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호텔에서 고객과 미팅이 있다고 나가더니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는 남자친구가 실종됐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단지 그 미팅 사람과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고 호텔에서 만나는 거였으니까 그냥 거기서 잔 거지. 그리고 다음날 바로 회사로 간지 알았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모든 걸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녀는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남자친구가 평소에 조울증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주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설마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겠죠? 경찰은요, 다음으로 랑쿤이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26일 그가 공장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차를 몰고 떠났다는 것. 경찰은요, 이때 랑쿤이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갔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랑쿤이의 집 아파트 CCTV 확인에 들어갔어요. 역시나 그의 집 아파트 CCTV에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엔 4월 27일 새벽 3시경 랑쿤이가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 당시 그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가로 줄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화면처럼 아주 피곤한 듯 하품을 찢어지게 하면서 탔고요. 능숙하게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사는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9층에 도착하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렸어요. 문제는 이 이후의 영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나가는 그의 모습이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어요. 정확한 건 랑쿤이 9층에서 내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 여자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26일 저녁에 남자친구를 본 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녁에 호텔에서 미팅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갔다. 그 이유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CCTV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새벽 3시경 랑쿤이가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아파트 9층에서 내리는 모습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나오는 모습은 없네. 와, 똥꾸렁내가 나죠. 경찰은 바로 랑쿤이와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싹 다 수색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요, 지금 CCTV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없으니까 혹시나 싶어 아파트 옥상 물탱크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은 바로 이 여자친구 황징원이죠. 웃긴 건요, 이 여자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건지 뭔지 경찰 수색 과정 내내 경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내내 쳐 울면서 경찰이 수색하는 동안 옆에 있는 오토바이 위에서 잠들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다 경찰이요,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녀는요, 현장에 남아 남자친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서 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하죠. 아파트 안을 몇 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랑쿤이의 차는 주차장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고 움직인 흔적 없었어요. 이 아파트에는요,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랑쿤이가 다른 엘리베이터를 통해 나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안 찍혀 있어. 도대체 그날 9층에서 내린 이 남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경찰은 랑쿤이가 사업가라는 점을 고려 그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랑쿤이 2년 전에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에 큰 문제 없었고요. 경제적인 분쟁도 없었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모두 원만했어요. 제일 의심이 가는 인물, 여자친구 황징원. 이 둘은요, 몇 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였고요. 여기서 팩트는 황징원이 랑쿤이보다 무려 11살이나 연상 누나야.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런데 이 둘의 감정 관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의심은 가는데 동기나 단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인간관계 조사에서 성과가 없자 경찰은 다시 한번 아파트 CCTV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도 여기에서 단서가 하나 잡혀요. 랑쿤이가 실종된 지 이틀 후 오후 5시쯤 엘리베이터 CCTV에 수상한 인물 한 명이 포착됩니다. 지금 이 사람인데요. 헬멧을 쓰고 빨간색 상의를 입은 이 사람. 경찰은 체형과 걸음걸이를 통해 이 사람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점 하나를 안 내놓고 옷으로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어요. 딱 봐도 옷이 불편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죠. 여러분, 이때가 4월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반팔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이 웬 말입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이 기이한 여자는 무려 4-5시간을 반복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때마다 그녀 손에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려 5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 여자가 총 11개의 가방을 들고 타요. 그녀가 빈틈없이 싸매고 있어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노린 거였겠죠. 하지만 CCTV 속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 빨간 옷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을 주목했어요. 이 사람도 큰 가방을 여러 차례 짊어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에 든 가방도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바로 황징원.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여잔데 황징원도 여자에다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같은 날 여러 번 타고 그때마다 각각 다른 짐들을 들고 타고 바로 이 두 여자의 키와 체형 비교 들어갑니다. 황징원과 빨간 옷의 여자 여러 가지로 많이 비슷해 보여. 자주 짐을 옮기는 이 빨간 옷의 여자가 황징원 아니야?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황징원은 왜 빨간 옷까지 따로 입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걸까? 그리고 만약 황징원이 맞다면 이렇게 애써가지고 변장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다가 반대로 왜 갑자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얼굴을 들이민 걸까?
만약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인 걸까요? 이전 조사에서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징원은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요 의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황징원은 당시 47살로 이미 결혼 전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과거에 첫 번째 남편과 아들, 딸까지 낳았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후에 1996년 황징원은 중계로 9살 연상인 또 다른 대만 남성을 알게 됩니다.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징원이 30살이 됐을 때 이 대만 남자와 또 결혼해요. 그래서 대만에 정착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도 그닥 별로야. 왜냐? 이 두 번째 남편은 뭐 이렇게 게을러? 처먹는 것만 좋아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돼. 이거 뭐 돼지 새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두 사람은요, 거진 10년을 함께 살아요. 이 남자를 사랑해서? 책임감 때문에? 2번 이혼하기 싫어서? 아니요. 목표가 있었죠. 대만 신분증 받으려고. 2006년 4월 황징원은 대만 신분증을 받고요. 바로 3개월 뒤에 이혼해버립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남편은요, 엄청 잡아요. 내 돈줄인데 얘랑 이혼하면 나 다시 일해야 되는 거잖아. 나 그거 정말 싫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잡은 거예요. 하지만 이때 황징원, 내가 미쳤다고 너랑 같이 사냐? 내가 너랑 다시 살 바엔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라면서 죽음을 무기로 협박. 결론은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는요, 한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게 돼요. 직원으로 있었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단골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계산이 선 거죠. 내가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 월급 받잖아요. 내가 이 가게에 돈을 떼줘야 돼. 그게 다 얼마야? 그러니까 타이 중에 자기 마사지 가게를 따로 하나 차려버립니다. 장사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돈을 좀 만졌어. 그녀는요,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삽니다. 이때 알게 된 거예요. 누굴? 30살이었던 11살 연하 랑쿤이를. 황징원이 당시 41살이었어요. 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동안이었대요. 랑쿤이와 같이 있으면 둘이 또래처럼 보여. 30살 초반으로 보였다고. 랑쿤이가 황징원 마사지 가게 손님으로 오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한 번, 2번 만나면서 본의 아니게 스킨십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은 사귀기 시작, 곧바로 동거에 들어갑니다. 황징원은 남자친구 랑쿤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선 11살 연하에 자기 눈에는 이 남자가 너무 젊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늘상 친구들한테 자랑거리였대요. 내 남자친구 완전 혈기왕성한데 부럽지? 그녀는요, 랑쿤이뿐만이 아닌 그의 부모님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매주 랑쿤이와 같이 그의 부모님 집에 가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오는 거예요. 매주. 이게 쉽진 않거든요. 여튼 되게 애정이 있고 사랑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그녀가 이 랑쿤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자, 여기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빨간 옷의 이 여자를 발견했어요. 이 여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어디로 갔을까? 바로 추적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한 도로로 이동하는 것까진 다 찍혔어.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도로에 CCTV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분까지만 찍히고 그 다음은 모르겠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2개의 짐을 오토바이에 싣고 떠나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화면만을 막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아니, 같은 영상 본다고 뭐 나오겠어? 그런데 나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보니까 어라, 이 여자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른다고 손을 딱 뻗는데 2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네. 아,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황징원의 손가락을 봤더니 이 여자도 2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어. 그것도 빨간 옷 여자랑 똑같은 손가락에. 아, 빨간 옷 여자와 황징원 같은 시기 같은 손가락을 다쳤구나. 너구나.
경찰은 바로 황징원한테 가서 남자친구가 실종된 다음 날 큰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 인정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팔았어요. 그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집을 좀 비워줘야 돼서 하나하나 옷 정리를 좀 해서 가게로 옮겨놨어요. 정 믿기 힘드시면 가게로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실제 그녀 가게에서 CCTV 속에 보였던 짐들이 발견됩니다. 안에는 옷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걸까? 경찰은요, 제일 의심스러운 점인 손에 난 상처. 그 손가락 2개는 왜 언제 다친 거예요? 아, 이거요? 얼마 전에 요리하다가 칼에 베인 거예요. 와, 100% 이거는 여자친구 황징원이 의심스러운데, 그런데 증거가 없어. 경찰은요, 만약 황징원이 범인이라면 이 집이 첫 번째 범행 현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층에서 사라졌으니까. 아무리 집안을 지가 완벽하게 치웠다고 해도 혈흔 흔적은 100% 지울 수가 없죠. 집 전체 루미놀 검사에 들어가요. 침실, 주방, 화장실, 거실 등 다 검사를 하는데 와, 정말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무 혈흔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이요, 지금 막 내 집을 검사하고 나한테 손은 왜 다쳤냐 이것저것 다 캐묻고 나를 뭔가 범인인 것처럼 막 몰고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황징원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나 아니라고요. 그 누구보다 지금 내가 랑쿤이를 걱정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그를 찾고 싶은 사람이 나예요, 나.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네요. 까놓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경찰은 의심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봐도 이 여자 하는 행동이 지가 범인이어도 절대 자백할 것 같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거짓말하면서 둘러대면 둘러댔지. 그러니까 경찰 수사 방식을 바꿉니다. 범인인 것처럼 모는 게 아닌 오히려 힘들 것 같다고 그녀를 위로하는 척 하면서 슬쩍 남자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남자친구와 갈등은 없었냐 라면서 살살 구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친구 랑쿤이를 얼만큼 사랑했었냐고. 이에 대해서 그녀는요, 나만큼 그를 사랑한 여자는 없을 거다. 난 정말 그를 위해 다 했다. 남자친구 사업 밑자금으로 쓰라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주기까지 썼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은요, 화제를 바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적은 없었나요? 여기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살살 감정을 건드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울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역시나 범인은 여자친구 황징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맨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갓 동거하고 했을 때는요, 둘 사이 너무 좋았어요. 랑쿤이는 이때 사장은 아니었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래도 랑쿤이 나름 돈을 꽤 괜찮게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 황징원의 수입이 너무 세. 그러니까 여자친구 수입에 비하면 뭐 땅콩인 거예요. 황징원이 11살 연상이었잖아요. 사회생활을 해도 11년을 더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황징원이 남자친구한테 사업해보라고 창업을 권유했던 겁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거야? 자기 사장님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남자친구 사업 자금 대준다고 자기 고향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1억 정도 빌려요. 또한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무려 19억 정도를 또 대출받습니다. 와, 이때 랑쿤이는요, 너무 고마웠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업해서 수입이 나기 시작하면 그 수입의 얼마 정도를 매번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나면 뭐 돈을 줘? 개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화가 날 만한데 황징어는요 이거에 대해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둘 결혼할 거니까. 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둘은 6년 동안 사겨요. 그러니까 더 무조건 이 남자와 결혼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6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는 지금 계속 나이를 먹고 있는데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을 안 해. 나 이제 곧 있으면 50인데 아무리 못해도 40대 때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살짝 떠보면 뭐라 하면서 말을 피하고 아무리 동안이었다고 해도 한 살 한 살 느껴지는 피부 처짐과 주름들. 반대로 이 남자친구 랑쿤이는요 사업이 막 잘 되기 시작하니까 결혼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연애나 하면서 이렇게만 살고 싶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었죠. 황징원이 결혼을 몇 번 했었다고. 거기서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딱 요때 황징원 랑쿤이가 사귄 지 6년 하고도 좀 넘어가던 이때 다 커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징원 할머니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랑쿤이의 가족들은요 그녀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랑쿤이는요 매번 결혼 얘기를 하는 그녀한테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터져요. 어머, 나 임신했네? 이때 그녀는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도 랑쿤이와 결혼할 수 있겠구나 했지. 랑쿤이도 좋아하겠지. 그런데 웬걸? 랑쿤이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표정이 싹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미안한데 그냥 그 애는 지우면 안 돼? 이 사건으로 그녀는 남자친구 이놈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 이놈이 원하는 건 그저 내 몸과 내 돈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은 하기 싫어. 그런데 헤어지긴 또 싫어. 이 아이를 지우게 되면서 그녀는 랑쿤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3월과 4월 이 두 달이 피크였습니다. 엄청 싸워댔어요. 왜? 결혼 문제 때문에. 하다 터진 랑쿤이는 이때 황징원한테 그만 좀 해라. 그놈의 결혼. 난 네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네가 할머니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다 쏟아낸 겁니다. 이때 황징원의 결혼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어요. 난 내 나름 남자친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임신에 대출에 아버지한테 돈까지 빌려서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놈이 나한테 해준 건 뭐야? 난 이용만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2014년 4월 26일 저녁 황징원은 평소처럼 남자친구가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자친구 랑쿤이는 되게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죠. 이때 황징원은요 너무 착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기야 너무 피곤하겠다. 자기 전에 이거 한 잔 쭉 마셔. 진한 홍차 한 잔을 만들어줘요. 당연히 일반 홍차가 아니었죠. 그 차 안에 몰래 수면제 열알을 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마신 랑쿤이 약기운이 돌면서 이내 바로 잠에 빠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악스러운데 모든 걸 확인한 후 이 여자는요 바로 식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랑쿤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침대 옆에 딱 무릎 꿇고 앉아요. 그 상태에서 한숨 한번 푹 쉬고 바로 칼로 랑쿤이의 목을 푹. 진짜 이 여자가 독한 게요. 루미노 검사했는데 현장에서 피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미리 다 시뮬레이션에 계산까지 다 해놨어. 랑쿤이를 침대에서 바로 찌르면 피가 여기저기 다 튀겠지? 그러니까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 침대 쪽에 검은 게 뭔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비닐 시트예요. 이거를 미리 침대에 다 깔아뒀던 겁니다. 피 안 묻게끔.
이렇게 랑쿤이 한 번의 저항도 한 번의 방어도 못하고 허망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랑쿤이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남자친구의 상반신을 미리 준비해둔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고 피가 다 빠지길 기다려요. 아, 유영철이야 뭐야. 여러분, 황징원이 초범이었어요. 살해하고 토막하는 게 처음이야. 그런데 들어보시면 좀 능숙해 보이지 않나요? 그 이유가요. 황징원의 아버지가 약간 한의사 같은 의사 쪽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인체 구조나 여러 가지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고 거기다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잖아요. 인체 관절에 또 매우 익숙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절단하고 피 빼고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아무리 아빠가 의사고 마사지 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자른다는 게 돼지나 소를 도살하고 할 때도 쉽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토막 내면 그 단면들이 피가 새어나오는 것도 그렇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부분들이 많은데 토막 내고 그걸 직접 내 손으로 다 집어가지고 다 비닐봉지에 다 담고 내장하며 아우 미친 진짜. 성인 남성을 칼로 분해하는 건 상상만 해도 엄청난 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녀 이 과정 중에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다가 실수로 자기 손가락을 벤 거예요. 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 붕대 감았던 두 손가락. 모든 일을 끝낸 후 그녀는 시신 조각들을 각각 옷으로 감싸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은 다음에 2개씩 차고로 운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빨간색과 헬멧으로 변장을 하고 이 짐들을 아래층으로 옮겼죠. 이때 그녀는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힐 거라는 걸. 그래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매번 시신 조각을 들고 가지 않고요. 중간중간 몇 번은 자기 얼굴을 내놓고 정말 옷만 든 짐을 들고 갔습니다. 일부러 마사지 가게에 몇 개의 가방을 둬서 짐 정리하는 것처럼 위장했죠. 그녀는 시신 조각을 차고로 옮긴 후 오토바이를 타고 하나씩 짐을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된 자동차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시신을 근처 산으로 운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는 시신 조각과 피 묻은 옷, 이불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운 후에 신속히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는요, 초보 운전이었어요. 운전을 갓배웠어. 그렇다 보니 지 딴에 얼마나 떨려요. 시신을 지금 다 분해하고 땅에 묻고 왔는데 서둘러서 막 운전하다가 꽝! 길가에 전신주를 들이받은 거예요. 거기다 무슨 감정인 건지 집에 못 들어가겠어. 무서웠대요. 지가 더 무서운데 지금. 여튼 그래서 한 모텔에 투숙, 거기에 범행 흉기를 숨겨놓고 나옵니다.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이 됐어요. 흉기를 숨기고 딱 나왔는데 왠지 또 불안한 거지. 증거 없앤다고 산에 불냈잖아요. 그게 잘 탔을까? 불안해서 다시 간 거예요. 그 산으로. 갔더니 웬걸?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시신이 거의 안 탄 거예요. 옷이나 이런 것만 탔어. 몸통이 그대로 있네. 깜짝 놀란 그녀. 아,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얕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 조각을 묻고요. 잡초와 나뭇가지로 덮어버립니다. 실제 경찰은 그녀가 말한 위치에서 랑쿠니의 시신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모텔에서 2개의 흉기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황징원이 돈 대출까지 받아서 다 해줬는데 결혼 안 하겠다. 그렇다고 헤어질 생각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열받을만 하지. 하지만 어쨌든 살인은 잘못이죠. 결론은 이거 치정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은 알았어요. 이 감정 문제는 단지 일부분일 뿐이야. 살인을 한 직접적인 동기는 돈 때문이네. 사실 이 두 사람이 동거했던 집 있죠. 이 집이요. 황징원이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달 대출 이자를 랑쿤이가 내고 있었어.
황징원은 랑쿤이가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에 헤어지려고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대만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 랑쿤이가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자를 다 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집 팔면 받는 돈의 일부 낼 거 아니야? 집 판 돈 나한테 얼마는 줘야지. 여기서 이제 터진 거예요. 황징원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에 사업 자금까지 다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해주고 임신한 아이까지 지금 지웠어요. 그런 수술까지 했는데 뭔가 계속 나만 피해보는 느낌이랄까요? 이놈이 내 몸도 망가뜨려 날 빚지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 집을 판 돈까지 이 집 돈까지 탐내는 거야?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느낀 거예요. 경찰은 이 황징원이 집을 판 돈, 이 자금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고 이 원한 분노를 풀기 위해 꽤 오래 전부터 이 살인을 계획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황징원 초보 운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운전면허를 사건 발생 직전에 땄네. 죽이고 나면 이래저래 차가 필요하니까 미리 따놓은 거 아니야. 거기다 사건 발생 2달 전 그녀는 수면 문제를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칼, 대형 플라스틱 대야, 비닐 시트, 휘발유 2통을 구입하고 차를 렌트하고 그 차를 다음날의 계획을 위해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 주차해 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황징원이 집주인이었잖아요. 자기 집이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 집에서 살인사건 나면 사람들이 내 집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이 집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집주인으로서 이걸 사건 전부터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건 발생 전 먼저 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살인사건이 안 나 있으니까 팔렸죠. 실제 사건 발생 전인 3월 21일에 계약 완료, 4월 14일에 소유권 이전까지 넘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집은 월 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새 주인은 무슨 죄예요? 한순간에 내가 산 집이 사람이 죽어나간 흉가가 돼버렸어. 이 집을 누가 사겠냐고. 이 사건의 증거가 매우 충분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진짜 악마예요. 재판장에서 말을 바꿉니다. 난 정당방위라고. 랑쿤이가 사건 당일 날 칼로 먼저 공격했다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면제 먹여 재워놓은 상태에서 찔렀다며. 진짜 랑쿤이는 피해 당시 자고 있었어요. 거짓말. 그리고 자기는 뭐 살인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 사람이 차를 렌트하고 여러가지 통에 용품들 다 사놓고 차까지 CCTV 없는데 세워놓고 다 합니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하나마나한 소리. 이걸 지도 느낀 거예요. 이게 답이 없다. 이때 범죄자 새끼들이 제일 만만하게 둘러대는 핑계가 있죠. 나 정신병이 있어요. 자기가 귀신에 빙의 되어 있어가지고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확 그냥. 정신 감정 결과 정상 나옵니다. 여튼 심신미약은 어느 나라에서든 없어져야 돼. 법정에서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선처 없다. 사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도 느꼈나봐. 마지막 재판 때 갑자기 판사와 피해자 가족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남자친구 랑쿤이를 대신해 효도하겠다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지가 감옥에서 뭘 쳐 효도를 하겠습니까? 하기를. 결론은 그녀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이 편지가 크게 한몫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공개됐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좀 황징원에게 동정심이 있었죠. 이때 여론 또한 그랬습니다. 그녀가 젊은 남성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아 재산까지 잃으면서 통제하지 못했다고. 살인은 잘못됐지만 열받을 만은 했다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치정살인은 사건의 일부분일 뿐이고 재정적인 분쟁이 그녀의 주요 동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황징원은요, 경찰이 초기 수사할 때 자기가 그 누구보다 랑쿤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그가 무슨 일이 난 거일까봐 밥도 못 먹고 못 자고 있다면서 그 누구보다 빨리 그의 소식을 듣고 싶다며 경찰 수색할 때도 딱 옆에 붙어 있었고요. 내내 경찰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악마의 계산된 행동이었죠. 재판장에서조차 그녀는 최대한 형량을 덜 받으려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자기가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판사와 피해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효도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은 이 황징원의 마지막 참회 편지 진심인 것 같나요? 굉장히 저는 무서운 여자 같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피가 튈 걸 예상해 미리 집에 비닐 다 깔아둔 거, 여기서 제가 와 대박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람이 왜 갔다 안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항상 감사합니다.